2011년 3월 3일 오전 7시 48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2세의 남성 김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직업이 집배원이었는데 하루 전인 2일 오전 11시에 우편물을 배달하러 나섰다가 이후에는 집으로도 직장으로도 복귀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체국 직원들이 김 씨를 직접 찾기 위해서 배달 구역을 돌다가 그 해당 아파트 16층과 17층 사이 비상 계단에 쓰러져 있는 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던 거죠. 그런데 이 현장의 모습, 시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 씨는 대리석 계단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두개골이 함몰돼 있었고요. 그 주변으로 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어요. 특이한 건 김 씨의 그 입에 오른쪽 장갑이 물려 있었고 시신 옆에는 볼펜 그리고 쓰다만 어떤 우편물 배달 통지서 이런 것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 통지서에는 아파트 동의 4자릿수 중에서 앞 3자리까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뭔가 이동을 하던 김 씨가 바쁘게 메모를 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진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이 들었어요. 동료들 신고를 받고서 출동했던 경찰도 처음에는 김 씨의 죽음이 안타까운 실족사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우편물 배달할 건 많고 이러니까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부주의로 인해서 실족사를 했구나.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특별히 어떤 저항을 하거나 방어를 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혈흔도 이 계단 아래쪽으로 집중된 것으로 봤을 때 실족사 가능성이 되게 커 보였어요. 그런데 이 시신의 상태와 주변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이게 뭔가 감식팀이 봤을 때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현장 주변 정황 그리고 이 김씨 시신 곳곳에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은 이 계단 벽에 김씨의 혈흔이 튀어 있었는데 이게 넘어져서 생겼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고 또 머리에 나 있는 상처도 검한 결과 추락으로 인한 게 아니라 어떤 묵직한 둔기에 맞아서 찢긴 열창에 가까워 보였다는 거죠. 게다가 김씨 머리를 보면 피하출혈 이런 흔적도 발견이 됩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사망을 한 이후에 사람이 사망을 하면 시신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변화가 있어요. 법의학에선 이걸 시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피하출혈 현상입니다. 이건 신체 일부분이 둔기에 맞아서 피부 밑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반응인데 죽은 뒤에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큰 충격을 받고 피를 흘렸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수사팀은 이 사건이 단순 실족사가 아닌 살인사건일 수 있다. 라고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어요. 경찰이 혈흔 형태 분석까지 의뢰를 해요. 누군가 공격을 했다면 이 혈흔 분석 결과를 가지고 피해자를 어디서 공격했는지, 그 방향은 어디였는지, 공격 횟수, 흉기의 모양, 공격 방법까지도 재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 씨가 만약에 실족사를 했다면 현장에 어떤 수직으로 떨어진 낙하 혈흔만 발견이 돼야 합니다.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계단 벽면에 이탈 혈흔, 피 묻은 흉기를 휘두를 때 떨어져서 날아가는 혈흔, 이게 막 사방에 묻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망한 사람은 아무 말을 못하지만 혈흔은 이 사람이 살해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혈흔 분석 결과도 나왔고 3월 4일에는 국가수 부검 결과까지 나옵니다. 예상대로 사망 원인은 둔기로 20차례 내려친 다발성 두부 열창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어요. 경찰은 곧바로 김 씨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수사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CCTV 분석에 들어갑니다. 먼저 CCTV를 통해서 김 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경찰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김 씨가 숨지기 약 2시간 전부터 어떤 남자가 마스크를 끼고 모자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 사람이 김 씨가 이제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계속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미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손에 붉은색 상자를 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오후 2시 39분경에 이 아파트,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19층에 내려요. 그리고 나서 4분 뒤에는 숨진 김 씨가 같은 아파트 16층에 내리는 모습이 찍힙니다. 근데 경찰이 CCTV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이 사람을 수상하게 여겼던 이유가 뭐였냐면 김 씨가 가는 곳마다 동선이 겹치고
사건 당일에 이 남성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내리는 모습까지 CCTV에 찍혀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이 남성의 택시 승차 지점을 역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는데, 이 남성이 택시를 탔던 지점이 바로 김 씨와의 우체국 동료 윤 씨의 배달 구역이었다는 거죠. 얼굴을 가렸으니까 이 사람이 윤 씨가 맞는지 그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장담할 수 없는데, 어쨌든 경찰은 이 윤 씨라는 남성에게 일단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월 5일에서 8일 총 나흘에 걸쳐서 윤 씨를 수차례 경찰서로 소환을 했고요. 참고인 조사를 실시해요. 근데 윤 씨는 나는 아무 관계 없다. 내가 저 사람 죽은 거랑 무슨 상관이냐. 펄쩍 뛰면서 범행을 부인했어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 사람한테는 사건 당일에 다른 곳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다라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택시에서 내린 뒤에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김 씨의 뒤를 밟았던 그 의문의 남성은 윤 씨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경찰이 또 다른 정보를 하나 획득하게 되는데, 이 숨진 김 씨의 금전 관계를 파악해요. 누군가 원한을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금전 관계를 파악하려고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를 했는데, 김 씨가 2009년에 제2금융권에서 4천만 원 가량의 돈을 대출받고 이 돈을 10차례에 걸쳐 누군가에게 송금을 했던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송금을 했는지를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그 동료 집배원 윤 씨였습니다. 그 사람 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갔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한 어떤 금전거래 정황이 있는 거예요. 마침 CCTV 속 의문의 남성이 택시를 탔던 지점도 윤 씨의 배달 구역이었습니다. 이것도 윤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경찰은 다시 한번 윤 씨를 경찰서로 소환했는데, 이번에도 윤 씨는 무슨 금전거래냐? 우린 그런 거 한 적 없다. 한 번도 없다. 기록이 다 있는데.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런 주장들 다 그냥 거짓으로 드러나요. 남아있는 걸 어떻게 부인해? 있는 건데. 경찰이 사건이 발생한 주변 지역 은행들 CCTV를 다 확인을 한 결과 사건 발생 2달 전인 1월 24일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은행의 CCTV에 윤 씨가 현금 인출기로 김 씨의 카드를 이용해서 자신의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김 씨와 윤 씨가 근무하던 그 우체국 CCTV에 뭐가 찍혔는지 아세요? 어떤 망치를 빨간 상자에 넣어가지고 막 들고 다니는 그런 장면, 윤 씨가 그렇게 하는 장면이 우체국 CCTV에 찍혀 있는 거예요. 인근 탐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 씨가 근처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 장갑 이런 것들을 구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영수증까지 모두 확인됩니다. 완전 계획살인인 거죠. 심지어 윤 씨가 강력한 알리바이로 내세웠던 그 우편물 수취인 PDA 서명 봤잖아요. 이게 다 조작이었습니다. 내가 그 시각에 고객의 우편을 뭐 이렇게 배송을 해주고 있었다. 이런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작을 한 거예요. 한편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채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나서는 3월 10일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부산 태종대 쪽으로 도주를 합니다. 이후에도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어요.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경 경찰은 드디어 윤 씨의 자택 근처인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찜질방에 은신해 있던 윤 씨를 검거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 씨는 모든 것을 단념한 듯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합니다. 사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 이 사람의 수상한 행적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유력한 용의자라고 지목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교활한지 경찰도 속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한 사람이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 짓을 했겠어? 경찰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고인 조사 당시에도 자신의 혐의점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김 씨의 사망을 슬퍼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김 씨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참석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1차 참고인 진술에서는 경찰한테 내가 말을 잘못하면 숨진 김 씨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말을 아끼겠다. 시종일관 울먹거렸다고 해요. 오죽하면 이렇게 동료를 생각하는 윤 씨가 이게 설마 범인일까? 이런 생각을 경찰들까지 했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이 자신에게로 좁혀오는 것 같으니까 또 하나의 기막힌 쇼를 연출하는데, 그게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거죠. 이게 쇼예요. 시도였어요. 경찰을 피해서 부산으로 도주해 있는 동안에 유서를 남기고 두 번이나 그런 시도를 했었던 거죠. 여기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자신을 범인으로 모는 경찰에 대한 비난. 이게 A4 용지 4장 분량인데 여기에 경찰이 나를 피해자와의 채무 관계로 인한 범인으로 보지만 난 아니다. 난 죽이지 않았다. 죽인 증거도 없다. 사건 당일 오후 2시 20분에 김 씨에게 점심을 먹자고 전화했는데 일이 밀려서 먹지 않는다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었던 형사 인터뷰에 따르면 윤 씨가 부산 태종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데 갑자기 뭐 가족들이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심경 변화가 생겨서 다시 인천으로 올라왔었대요. 이어서 인천에서 또다시 그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연락이 와서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죽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본인이 저지른 범행이 맞는데 뭐가 결백하다고 그런 유서를 썼겠어요. 일종의 쇼로 뭔가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겠죠. 그리고 검거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드러납니다. 윤 씨가 김 씨를 살해하기 전날이 2일이었잖아요. 2일에 김 씨를 만났었어요. 새벽 3시까지 술을 먹다가 김 씨가 마시던 커피에 농약을 타서 독사를 시도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김 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다녔었대요. 그래서 이 범행은 미수에 그칩니다. 이미 김 씨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실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범행 동기는 뭐였을까? 또 예상대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채무자가 사라지면 빚은 자연스럽게 탕감될 거라고 생각했다. 김씨 가족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그리고 수사 내용을 토대로 한 이 사건의 전말을 전해드릴게요. 윤 씨와 김 씨는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 3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집배원이었어요. 평소에 밥도 같이 먹고 술도 자주 먹고 집도 오고 가는 형 동생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윤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채소 가게를 운영하다가 실패를 하면서 신용불량자 상태였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종종 이제 돈을 좀 빌리기도 했었거든요, 김 씨에게. 근데 그냥 "나 얼마 빌려줘." 이렇게 했던 거면 모르겠는데 "대출을 받아 달라." 이런 부탁을 했었던 거예요. 지난해부터는 김 씨 명의로 13곳에서 약 4천만 원의 대출을 대신 받아다 달라고 해서 돈을 가집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죠. 이 정도로 신용불량인데. 결국에는 돌려막기식으로 빚을 갚았는데 이마저도 최근에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자가 30%였대요.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180만 원인 거예요. 한 달 월급에 달하는 돈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빚을 못 갚고 돈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독촉에 시달리고 윤 씨와의 갈등도 고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김 씨를 죽여야만 내가 돈을 안 갚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죽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3월 3일 정오에 자신의 배달구역에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2km 떨어진 김 씨의 배달구역으로 가서 김 씨를 2시간 넘게 미행을 했어요. 그렇게 오후 2시 39분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던 윤 씨가 살해 직전에 김 씨보다 한 발 앞서서 김 씨가 향하려던 아파트에 들어서서 김 씨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뭐 잠깐 보자 그랬겠죠? 당시에 16층에서 김 씨가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는데 윤 씨의 전화를 받고 비상계단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고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말다툼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다툼의 원인은 뭐 뻔하죠. 윤 씨가 돈을 안 갚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김 씨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윤 씨가 오후 3시경이 됐을 때 미리 준비해간 둔기로 김 씨의 머리를 17회 내리쳤고요.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흐른 뒤에 태연하게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인근 빌라에서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습니다. 범행 도구를 담아뒀던 빨간색 상자는요. 빌라 골목에 등산복으로 싸서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 범행 도구인데. 이후에 윤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일단은 자신에게 배당된 그런 우편물 배달을 다 완료했고요. 내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휴대정보 단말기에 우편물 수취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뭐 부재 중이라고 허위 기재하거나 이런 별 짓들을 다 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안 잡힐 수가 없죠. 2011년 3월 13일 경찰은 살인 혐의로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윤 씨는 다음날 바로 구속이 됐어요. 이후에 현장 검증이 실시가 돼요. 현장 검증 도중에도 윤 씨는 몇 번이나 울음을 터뜨렸고요. 김 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 그걸 재현할 때는 갑자기 막 이성을 잃은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도 윤 씨가 식당에 와서 태연히 밥을 먹고 갔다. 평소에 친절했던 그가 살인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재판 결과 알려드릴게요. 2011년 7월 5일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에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면서 윤 씨의 계획살인을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계획살인이 인정됐고 엄청나게 진짜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형량이 고작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추후에도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서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출소까지는 사실상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윤 씨가 검거되고 나서 김 씨 여동생인 A 씨가 당시 트위터에 유가족의 심정을 토로한 글을 남겼었는데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여동생 A 씨는 사람도 우체국도 국가도 다 믿지 못할 존재다.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밝히면서 김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우체국과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보였던 그런 태도에 대해서 폭로하기도 합니다. A씨에 따르면 우체국은 단지 김 씨의 퇴직금인 500만 원과 장례지원금 360만 원만 지급을 했고 산재 처리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측에 문의를 했을 때는 김 씨가 업무와 관계없이 살해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해요. 사실 김 씨가 비정규직인 상시위탁 집배원이었는데요. 업무량은 정규직보다도 더욱 많았을 정도로 되게 고된 업무를 처리했었다고 해요. 하루에 배달하는 소포량만 8천에서 1만 2천 개에 달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보수를 더 주는 건 아니었고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지속했던 거죠.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월 급여는 수당을 포함해서 정규직 집배원의 88% 수준, 월 199만 원,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경력 3년을 채우고 난 뒤에 정규직 시험에 도전하려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참변을 당해서 살해를 당했던 거죠. 김 씨는 경력 3년을 채우고 난 뒤에 정규직 시험에 도전하려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참변을 당하고 사망했던 거죠. 자, 문제는 또 있었어요. 윤 씨가 김 씨 명의로 4천만 원 정도의 돈을 대출받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는 김 씨의 유가족이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던 거예요. 살인범이 쓴 4천만 원을. 우리가 갚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근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는 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다. 빚 갚기 싫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갚을 능력이나 있겠냐. 어쨌든 오빠 명의로 남겨진 빚이고 오빠에게 그런 빚을 남겨놓을 수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의 끔찍한 이기심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건 물론이고 상대방 가족들까지 지옥 속에 몰아넣은 거예요. 비단 윤 씨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 이 모든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저 한 사람만 죽였을 뿐이다, 해쳤을 뿐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겠지만 본인들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아무 상관없는 타인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11년 인천 구월동에서 발생한 집배원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